다양한 전문가의 시선으로 인천의 소식들을 진단하고 그 진실을 확인해보는 시간. 시사진단 팩트체커 티브로드 이형구 기자입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는 한 주간의 인천 소식을 바탕으로 주제를 선정해 각 주제에 맞는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누구나 알기 쉬우면서도 깊이 있는 분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인천의 현안을 하나씩 풀어가려 합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첫 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인근에 거주하는 서구 서월마을 주민들이 또다시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류건홍 교수님, 이도영 소장님, 이현준 기자님 함께하셨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첫 번째 코너는 팩트진단 이슈 돋보기입니다. 팩트진단 이슈 돋보기는 지역의 이야기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인천 서구의 한 작은 마을이죠. 4월 말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1월 8일 인천시청에서 4월 말 주민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내용은 4월 말 주민들이 이주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날 주민들은 환경부의 주거 부적합 판정을 근거로 주거지 이전과 피해 구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주민들은 왜 마을을 떠나려고 하는 것인지 그 이유와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돕기 위해 팩트 체크리스트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슈 용어를 정리하는 팩트 체크리스트 이현준 기자님 체크해 주시죠. 예,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바로 4월 마을입니다. 4월 마을은 인천 서구의 왕길동에 있는 마을인데요. 이곳은 현재 주민 100여 명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작은 마을의 주변에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있고요. 환경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을의 폐기물 처리 업체와 각종 제조업체를 포함해 총 165개와의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을 주민수보다 많은 거죠. 현재 주민들은 주변 공장의 다양한 오염물질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요. 이에 따른 건강과 주거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4월 마을에 이런 문제들을 겪고 있는 거군요. 두 번째 팩트 체크리스트 어떤 단어입니까? 두 번째는 건강영향조사입니다. 건강영향조사란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가 주민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는 일을 말합니다. 지난해 11월 4월 마을은 환경부의 건강영향조사 결과 마을 전체 52세대 중 총 71%인 37세대가 거주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자료를 보니까 그 미세먼지 농도가 인근 지역보다 1.4배, 그리고 대기 중 납과 니켈 같은 중금속 농도가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높게 검출됐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주민들은 악취와 소음, 높은 중금속 수치 등을 근거로 암을 비롯한 각종 질환을 겪게 됐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래서 지난 1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집단 이주 자구책을 내놓았습니다. 팩트 체크리스트 마지막 단어는 개발행위 특례 사업입니다. 개발행위 특례 사업이란 민간 사업자가 전체 공원의 70% 이상 면적에 녹지 공간과 주민 편의시설 등을 만들어서 지자체에 기부 체납을 하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주거시설로 개발해 민간 사업자가 수익을 얻는 방식인데요. 최근이죠. 1월 29일 검단 중앙공원 부지의 개발행위 특례 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전면 백지화되면서 주민들이 내놓았던 집단 이주 자구책도 함께 무산이 됐습니다. 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실망이 크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팩트 체크리스트로 4월 말의 문제에 대한 중요한 이슈들을 되짚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4월 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심층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4월 말 주변에 400여 개의 공장이 들어서 있다는 것 자체에 놀랐습니다. 일단 주민들의 심정을 들어보겠습니다. 캣캡이 저 보다시피 캣캡이 그러니까 썩어버리니까 먹지를 못하는 거야. 먹을 때 되면 이리 썩어버려요. 일어나면 공장이 생기고 산이 없어지고 차라리 우리는 60세대도 안 되니까 저희를 그냥 차라리 이주를 시켜주는 게 낫지 않느냐. 네, 저 같아도 빨리 이주하고 싶다는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심각한데요. 1992년에 마을 인근에 수도권 매립지가 생긴 것만 해도 주민들은 불만이 많았을 텐데 그 이후로도 다양한 공장들이 계속 생기고 심지어 지금도 계속 가동되고 있다고 합니다. 류건우 교수님, 근데 마을 가까이 이런 공장을 짓는 것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예, 원래 이 사월 마을은 자연스러운 정말 시골스러운 마을이었지요. 근데 문제의 시작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들어서면서 시작이 됐고요. 쓰레기 매립지가 근처에 있다 보니까 이 쓰레기 매립지에 들어갈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시설, 특히 이제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업자, 그러니까 순환 골재 처리 업자들이 많이 들어섰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주물 공장들도 좀 같이 들어서고요. 근데 사월마을은 그 사월마을 주변이 전부 다 녹지 지역입니다. 원래는 이게 뭐 자연 녹지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녹지 지역이에요. 그러면 공장이 들어서기는 어려운데 그리고 공장은 기본적으로 공업 지역에 공장 허가가 나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그 지역에 원래 자연불악에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이 지역이 사월마을이 공장 반, 주거지 반 이런 이상한 모양이 돼 있는 상태지요. 네, 공장의 난립이 일단 문제로 보입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외에도 많은 차들이 오가면서 소음도 굉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지난해 환경부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보면 사월마을이 사람이 살기 힘들다, 주거 부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주민들이 고통이 입증을 받은 셈인데 주민들이 이 조사 결과에도 불만이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연주 기자님? 그렇습니다. 불만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주민들이 살기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환경부 조사 결과만 있고 그 이후 대책은 구체적이지 않다는 데 따른 불만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조사 결과를 보면 52세대 총 112명이 사는 사월마을 주변으로는 제조공장과 폐기물 처리공장 등의 165개의 그 공장들이 좀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가운데 82곳이 망간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이었습니다. 창문을 조금만 열어둬도 집안에 쇳가루가 쌓여서 쇳가루 마을이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는데요. 미세먼지 평균 농도도 높고 주변 지역에 비해 높고 소음도 심각해서 사람이 살기 어려운 주거 환경인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민 건강조사와 주거 환경 개선 등 사후 관리 방안을 따로 이제 마련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추진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주민들은 공장을 옮기든지 우리들을 옮기든지 해야 될 것 아니면서 즉각적인 그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하나는 주민들의 암 집단 발생이 환경적인 영향이 없다는 그런 환경부 조사 결과에 대한 의구심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2005년 이후 주민 가운데 15명이 암에 걸리고 이 가운데 8분이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이 과정에서 열악한 환경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좀 예상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조사에서는 이런 그 암 발생 비율이 전국 대비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눈앞에서 마을 사람들이 암에 걸리고 또 마을 내에서는 마을 사람 중에는 그 건강한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실정에서 주민들은 조사 결과에 대한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네, 주거 부적합 판정은 받았지만 이제 후속 대책이 부족하다. 그리고 환경오염과 암 발병에 관한 역학적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동 선생님, 4월 말에 대해과 비슷한 어떤 사례가 다른 지역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입니까? 네. 4월 마을과 비슷한 사례로 전북 익산의 장점 마을을 들 수가 있는데요. 주민 9명 중에서 22명이 집단적으로 암에
걸리는 등 암 발병률이 무려 22%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사망률은 14%에 이르는데요. 이에 반해서 4월 마을 같은 경우는 암 발병률이 좀 대폭 떨어집니다. 12%로 떨어지게 되고요. 120명 중에 15명 정도가 되고 또 사망률 같은 경우는 한 7% 정도로 거의 반토막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치가 다소 차이가 난다는 점. 또 장전 마을은 비료 공장에서 담뱃잎 찌꺼기를 뒤처리를 잘못해서 생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인근 비료 공장과 암 발생 간의 역학적 관련성을 인정을 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4월 마을 같은 경우는 환경부의 역학조사 결과 색과로 등 환경 피해와 암 발생 간의 관련성이 없다. 즉 중금속독 유해 물질이 국제 기준 이내라고 암 발병과 유의성이 없다라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암 발병률 이게 12%가 그 익산에 비해서 전북에 그렇죠. 비해서는 네. 높지 않다. 거의 이렇게 반 보는군요. 정도 차이가 나는 수준이죠. 그렇군요. 이 유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관련성에 대해서는. 예, 이 관련성이 좀 그런데요. 한번 옛날로 가보시면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예컨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수은 가지고 놀았거든요. 수은 위험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슬레트 지붕이나 성면 이것도 우리 학교에서 늘 썼고요. 그거 가지고 장난치고 놀았어요. 이게 인과관계라는 게 환경에서의 환경 분쟁의 손해배상에서의 인과관계라는 게 과학의 발달에 따라서 인과관계가 없던 게 인정이 되고 그러거든요. 아마 지금 과학적 수준에서는 이걸 입증하지 못한 원인도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범위 중에 수도권 매립지는 빠져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또 넣으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인과관계는 없다고 하면서도 이주 대책은 세우라. 여기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한 말 자체가 앞뒤가 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원래는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면 이주하십시오라고 해야 되고 인과관계가 인정이 안 되면 살만한 곳입니다라고를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보고가 나왔는지 정말 참 의심스럽고요. 두 번째는 그럼 이주 대책 이야기가 나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 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지역에 와서 오염물질을 발생시킨 공장들, 사업체들이냐 아니면 인천시의 책임이냐 아니면 중앙정부의 책임이냐 그 책임 주체가 나와야만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어디로 이주시킬 건가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되고 답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어요. 빨리 그냥 어디로든 먼저 이전하는 것보다는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하겠지만 좀 더 냉정한 판단도 필요합니다. 네, 이준중 기자님. 그 인천시에서는 뭐 이주를 해보겠다, 그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입장은 밝혔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인천시는 현재 그 사월마을이 있는 그 서구와 사월마을 주민들과 함께 그 TF를 구성해서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협의자 과정에서 당장 이행이 가능한 부분들은 그 이행이 가능한 주민 요구 사항들은 그걸 그 최대한 좀 빠르게 대처하려고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아무래도 이주 대책 부분일 텐데요. 해결에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인천시는 2월 중에 수도권 매립지 주변 자연불악 환경영향평가 용역이라는 것을 진행해서 현재 4월 마을의 가치는 어느 정도가 있는지 이주한다면 또 어디로 가면 좋을지 이주비 규모는 어느 정도나 들어가게 될지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주비 부분은 누가 얼마나 이렇게 부담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볼 계획인데요. 이걸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이 이주 대책안 마련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큰데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무엇보다 빠른 이주입니다.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인천시 등 관계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아무래도 약자일 수밖에 없는 사월마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합리적인 방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세 분 모두 주민들의 피해 상황이 입증된 만큼 이주 대책 등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발빠른 후속 대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심정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뭐를 더 이상 뭐를 어떻게 검사를 해야 되는지 정말로 저희는 시청 관계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언제 죽을 줄도 모르는 그런 날을 날마다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사월마을 주변에는 병원이나 보건소가 없어서 검단에 위치한 병원까지 가려면 차로도 15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버스 정류장도 드물다고 하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병원에 다녀갈 수 있는 이동수단이나 역학관계가 밝혀진 질병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검토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인천시에서 빠른 이주 대책이 나와야만 할 것 같습니다. 또다시 사월말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팩트 진단 이슈 돋보기에 이어 팩트 진단 이슈 읽기 시간입니다. 팩트 진단 이슈 읽기 시간은 다양한 인천 현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간략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천이음카드의 실효성과 제 공항철도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인천의 지역화폐, 인천이음카드에 대한 이슈입니다. 먼저 이대용 소장님, 인천이음카드 어떤 겁니까? 네. 인천 이음카드 사업은 요즘 각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져서 우리 인천에서만 쓸 수 있는데요. 전국 최초로 모바일 앱과 선불카드를 결합했다고 합니다. 인천 이음카드의 주력 혜택은 바로 캐시백인데요. 작년 4월에는 6%로 시작했던 캐시백이 가입자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2달 후 한도를 제한했고요. 다시 2달 후인 8월에는 캐시백 요율을 3%로 줄였습니다. 이후에도 한도 제한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은 후에 올해는 캐시백을 4%로 다시 요율을 변경을 했습니다. 인천 이음카드는 캐시백 이외에도 혜택 플러스, 가맹점 사용 시 최대 7% 현장 할인, 사업자의 카드 수수료 영원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이용자 수가 많았던 만큼 성공적인 지역화폐라는 이야기도 있는 반면에 지역구별, 차등 캐시백 적용에 따른 형평성 논란, 또 예산 충당 문제 등의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역화폐, 그 취지는 정말 좋은데 최근에 인천이음카드의 주력 혜택인 캐시백 요율 조정으로 다시금 예산 충당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대용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인천 이음카드 정책은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좀 떨어지는, 즉 가성비가 적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인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요, 재정 지출 대비 파급 효과가 2.9배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즉 1,000억을 투입하게 되면은 2,900억의 효용이 발생하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선집성 예산이다, 아니다, 논란이 많긴 하지만은 어쨌거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캐시백을 돌려주니까 좋아하고 반기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성비가 떨어지는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시민들에게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카드를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계속 사용하려면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장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음카드의 메리트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년에 비해서는 확실히 떨어진 건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한선도 무제한이었었고요. 캐시백 비율도 최대 10%, 어떤 지자체는 11%까지 늘어난 데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그때에 비하면 지금 혜택은 엄청 줄어들었다고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조정된 캐시백 비율도 좋은 프로모션에 가입한 신용카드와 조금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 조금 떨어진다 볼 수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매력 포인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앞으로 예산 충당, 부족 문제들이 발생하거나 지금보다 캐시백 비율이 더 줄어들게 된다고 하면은 이용률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 문제가 생길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최소 이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된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현주 기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눈에 보이는 캐시백 혜택이 줄어들었고 한도도 시행 초기에 비해서 좀 낮아진 게 사실입니다. 인천시나 각 구에서는 이를 대신할 만한 혜택들을 제공한다면서 대안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피부에는 확실히 시행 초기보다 덜 와닿는다는 게 시민들의 좀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인천시와 각 구가 추진하는 그런 정책의 일관성에 의구심을 품는 분들이 좀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인천시의 이은카드에 일부 기초단체가 이제 가세를 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대 10%, 11%의 캐시백을 한도 없이 받았던 상황들을 시민들은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를 축소하고 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재차 조정하는 과정에서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시민들이 많아진 겁니다. 또 내가 사용하는 이음카드가 지역 상인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고 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이음카드 사용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이름카드 발급을 받아놓고도 사용 자체를 외면해버리는 이른바 실망 이용자들에 대한 관심을 되살리기 위한 묘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원래 캐시백 혜택을 기억하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확실히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혜택도 자주 바뀌고 그렇다면 이런 캐시백 혜택 외에 혜택 플러스 가맹점 할인이라든지 특화 카드 발급 뭐 이런 기능들의 혜택은 인천 시민들에게 큰 매력이 될 수 있을까요? 이은카드가 단기간에 크게 주목됐던 건 카드 발급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이고 충전 정도의 간단한 그런 간단한 노력만 하면 비교적 쉽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 캐시백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 등으로 이음카드를 발급받고 충전만 하면 인천에서 어느 정도 소비 활동을 하는데 큰 문제 없이 소비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혜택도 크니 시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인천시 등은 이음카드 캐시백 혜택이 줄어든 만큼 줄어도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혜택 플러스 가맹점에서 이제 이용을 하면 그 시행 초기 수준의 그런 그 비슷한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시민 입장에선 그런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그 혜택 플러스 가맹점을 어디 있는지 찾아야 하는 그런 과정이 하나 더 발생을 한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더라도 나와 지역 상인들 그리고 함께 이렇게 좀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기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음카드를 지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귀담아서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속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는 어디가 좀 집중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어디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런 이용자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개선해 나간다면 이음카드의 지속적인 사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종합해보자면 인천 인카드의 부가적인 혜택이 분명히 매력적인 부분은 있지만 실제로 편리하게 사용을 하려면 좀 더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인천 인카드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려면 또 문제를 또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그 문제가 또 지적이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유건우 교수님. 저는 일단 본질적인 질문도 할게요. 이게 지역 화폐인가? 그러니까 화폐라는 것은 발행 주체가 신뢰성이 있어야 돼. 국가가 됐든 또 어떤 때는 은행이 수표 형식으로도 발행하겠죠. 그리고 그것이 순환성이 있어야 돼요. 교환을 위한 수단으로. 근데 지금 이음카드는요. 내가 이거 물건 사면 깎아주는 거예요. 보조금이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지역 화폐냐?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우리의 다른 세금을 내는 주체들의 돈을 특정인들한테 그 이음카드라는 걸 사용한 사람들한테 보조금으로 주는 거예요. 저는 이 본질적인 성격은 보조금으로 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게 이제 어느 주머니에서 나와서 어느 주머니로 가는데 이 이음카드를 쓰시는 분들이 오히려 소득이 높으신 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컨대 송도, 연수구에 산다거나 서구에 산다거나 정작 필요한, 그러니까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준다라는 차원이라면 옹진이라든지 강화라든지 이렇게 그런 지역에서 더 써야 되는데 거기 사시는 분들은 고령이다 보니까 카드 발급도 어렵고요. 현금을 쓸 수 있는 소비 지출 여력도 낮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오히려 어려운 분들이 낸 세금이 소비력이 큰 분들한테 간다는 본질적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부작용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뭐 골프채를 사고 물론 시 입장에서는 이게 비율이 얼마가 안 돼요.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문제는 여전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질적으로 이 처음에 나오는 게 인천 지역의 경제, 상권의 활성화 이런 걸 추구한다라고 했는데 도시의 경쟁력은 이렇게 보조금으로 크는 것이 아니고요. 인천 자체의 메리트, 인천 자체의 사업, 상권 이게 활성화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면 인천 지역 카페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그럼 서울시는 그럼 나는 왜 안 해요? 그래서 서울시 주고 그러면 광역 간 갈등이 생기고요. 이미 인천 안에서도 연수나 서구는 높은데 왜 우리 구는 낮아요라는 기초 단체 간의 재정 상황에 따라 갈등이 생겼어요. 이런 거는 본질적으로 좀 다시 보고 이게 꼭 필요한지부터 어떤 보완보다는 저는 아예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형평성 문제, 그리고 보조금한테 지원 형태까지 예. 전면적으로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는 말씀 같은데 이동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음카드가 역외 소비를 줄이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인천에서 대형마트 매출액이 동기간에 비해서 감소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역외 소비를 줄이는 측면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바로 골목상권 전통시장 소비로 이어진다고 보기에 좀 무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예를 들자면 동구 같은 경우는 지류형 지역화폐를 지금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류형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동구 같은 경우는 현대시장 같은 경우는 단말기 보급률이 30%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거기에서 이음카드 쓰기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 볼 수가 있고요. 또 디지털 소외계층들 입장에 있어서도 지류형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최대한 사용률을 높이는 것이 하나의 또 대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입장이 약간 엇갈리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형태를 좀 꼭 온라인이 아닌 지류로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있는데 다만 그게 바로 골목상권, 재래시장으로 이어지지 않느냐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검증되지 않았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층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당장은 일부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보조금 형식으로 줘서 경제를 살리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서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이 맞느냐 재정을 직접 투입 이쪽으로 보조금 형식으로 주는 게 맞느냐 다른 사업들을 활성화하는 게 맞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시가 좀 고민을 다시 해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지금 유 교수님 말씀대로요.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다 보니까 많이 주면은 사용률이 많이 늘어나고 안 주면 줄어들고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현주 기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천시는 한때 한 달에 그 카드 발행액이 2,700억 원 규모까지 이제 달했다고 합니다. 이제 최근에는 이음카드 발행액이 한 달에 한 1,400억 원 규모로 좀 줄어든 측면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그 전자식 지역 카페, 이음카드 같은 그런 카드를 발행하고 있는 지자체들과 비교했을 때는 비교적 많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캐시백 지급이 한동안 30만 원 사용에 3%까지 제한이 됐었는데 이게 일부가 회복이 됐고 현재 1,000여 개가 있는 그 혜택 플러스 가맹점이 추가로 확대되면 이음카드 사용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런 혜택 내용을 다시 이제 알리고 혜택 플러스 가맹점을 추가로 모집을 하기 위한 홍보 활동도 더욱 강화할 예정인데요. 잦은 내용 변경으로 잃었던 신뢰를 우선적으로 회복하려는 그런 노력과 함께 이음카드가 지역의 소비자와 상인들이 모여드는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음카드는 인천의 역외 소비를 역내 소비로 전환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 선순환하자 이런 취지가 도입의 취지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내가 이 카드를 사용을 하면 내 이웃과 함께 웃을 수 있다는 인식이 넓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인천이음카드 사업이 성공적으로 계속 이어지려면 지역이나 나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더 보편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말.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원래 취지에 맞게 조금 더 보완해야 한다는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이현중 기자님의 말처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이용자들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바로 제2공항철도 추진입니다. 현재 인천공항의 여객은 지난해 7,100만 명을 돌파를 했고요. 2023년에면 1억 명까지 돌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1억 명 돌파를 앞두고 인천공항공사는 제2공항철도 제2여객터미널 확장, 제4활주로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제2공항철도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시민사회 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류건우 교수님, 제2공항철도 사업 어떤 겁니까? 현재 공항철도는 서울역에서 디지털 미디어 시티, 김포공항을 지나 인천공항터미널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2공항철도는 인천발 KTX 출발역인 수인역, 수인선 송도역에서 인천역, 영종 하늘도시를 거쳐 인천공항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송도역에서 인천역까지는 기존 선로를 활용하고 인천역에서 인천공항까지 14.1km를 신설하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9년, 사업비는 1조 6,800억 원 규모로 예정되었습니다. 국가 지원의 철도 신설 계획을 담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됐었는데 경제성을 이유로 최근 버전인 3차 계획에서는 빠졌습니다. 인천시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제2공항철도를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의 여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제2공항철도의 건립은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2공항철도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요? 이현주 기자님. 예, 제2공항철도가 건설이 되면 다양한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인천공항 4단계 건설 공사가 현재 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게 2023년 마무리가 되면 연간 1억 명 규모의 수송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를 대비한 교통인프라 확충의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건 곧 그 다양한 여러 동북아의 여러 국가에서 공항, 허브공항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인천공항도 동북아의 대표 허브공항으로 좀 도약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항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인천 내부적으로는 인천의 그런 신도심과 구도심 간의 균형 발전을 위한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제2공항철도는 현재 영종에서 서울역으로 하는 이 북부권을 지났는데 제2공항철도 같은 경우는 이 인천 남부권을 관통해서 이 수도권 남부 지역으로 지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공항 경쟁력도 높아지고 영종 지역 내부 교통망도 좋아지고 원도심과 연결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는 이게 빠졌단 말이죠. 그런데 인천시가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국토부에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이 계획이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네. 지난 12월 제2공항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한 후속 절차로 시가 세부 사업 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아직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엔만큼은 좀 반영되지 않을까, 다시 반영될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인천국제공항의 여객 증가율이 연평균 10%를 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국제공항에 고속철도를 연계해야 한다는 정책적 필요성과 당위성, 또 제2공항철도의 건설의 최대 걸림돌이었었죠. 인천대교, 영종대교 손실 보전금 규모가 줄고 있다는 점이 이번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긍정적인 반응. 아마 인천 시민들 모두 바랄 거고요. 저도 인천 시민의 한 명으로서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도 이제 빠졌었고 이번에 이제 BC 값이 이제 나오면 또 잘 될 텐데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BC 값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류건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BC값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국가 인프라 사업이 BC에 맞춰야 되느냐, 이게 나와야 되느냐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KDI가 하고 있는 또 다른 기관들이 하고 있는 이 BC라는 것에 대한 신뢰성도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부터 하면
호남선 KTX 부분에 대해서 2005년이었죠. BC가 0.39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BC를 평가했던 국토연구원의 한 박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호남고속철도는 2045년 이후에야 경제성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이미 벌써 흑자거든요. 그래서 이 BC 자체도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이미 말씀드렸던 모든 국책 사업을 BC로 따져야 되느냐. 작년 1월 29일 날 정부가 예타 면제 사업으로 24조 원 프로젝트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모든 인프라에 대해서 BC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프라가 국가의 미래 또는 현재의 중요성 이런 거 관련이 있으면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2공항 철도를 그냥 영종도와 인천을 연결하는 하나의 철도다 이렇게 놓고 보면 참 어렵겠지만 이걸 크게 놓고 보면요. 그것이 한중, 한일 해저터널과 관련될 수도 있고요. 통일됐을 때 그 철도를 통해서 북한으로 가는 길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철로를 잘 이용하면 러시아라든지 또는 중국이라든지 대륙으로 가는 길의 중심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 이 제2공항 철도가 국내적으로는 첫 번째는 인천과의 연결성, 두 번째는 강릉, 부산, 광주 이런 지역과의 연결성, 그리고 크게 보면 북한, 중국, 러시아라는 아주 동북아시아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사업에 대해서 예타 면제를 굳이 주장해야 되느냐라는 거는 좀 다시 제거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이 BC를 주장해야 되나요? 예. 그 일단 BC값 자체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의문. 호남선 같은 경우는 BC가 안 나왔는데 이미 예. 됐다. 예. 그리고 예타 면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예. 보시는 거군요. 예. 이현주 기자님은 이 성적으로 추진되기까지 어떤 과제가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 현재로서 현대 규정상으로는 이렇게 조금 그 좀 절차들을 여러 가지 좀 절차들을 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혀 좀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고요. 정부가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제2 그 공항철도 계획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를테면 예비 타당성 검토, 본 타당성 및 기본 계획 수립, 실시 설계, 그리고 공사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절차에 걸리는데 완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우선 사업 효과와 편익이 높은 사업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으로 대상 사업으로 포함이 돼야 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시작이 되면 규정상으로는 1년 6개월 안에 이걸 마무리 짓도록 돼 있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는 경우가 드물다고 합니다. 우리가 좀 비교적 최근의 사례를 꼽아보면 GTX A 노선이나 C 노선 같은 경우에도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GTX B 노선 같은 경우에도 2년 6개월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예타 조사가 끝나더라도 본 타당성 및 기본 계획 수립에 아무리 짧아도 1년, 그리고 실시 설계에 2년, 그리고 공사를 시작해서 마무리 질 때까지 5년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고 하는데 예타부터 완공까지 최소 10년 이상이 걸리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 노선을 어떻게 바꾸느냐, 중간에 이제 바다를 건너게 되는데 이 바다 위로 다리를 놔서 철도를 지나게 할 것이냐, 또 해저 밑으로 파서 가는 게 좋을 것이냐, 또 역 위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제 다양한 그런 그 의견과 갈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겨서 사업 추진의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인천시는 인천공항 경쟁력 확보라는 명분을 중심으로 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최소 10년 이상 걸린다고 그러면 지금 2020년이니까 2030년 이후로 이제 개통 시기를 추진되더라도 봐야 되는데, 그럼 그 이후에는 영종도 인구만 해도 엄청 늘 것이고 공항 규모도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된다면은 추진 가능성을 오히려 높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대호 소장님 판단은 어떠세요? 제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 이 교수님 말씀하신 BC값, 비용 대비 편익 분석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얘기하셨는데요. 그거를 문제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지금 국가기관에 시행하고 있는 KDI의 BC값 자체를 좀 신뢰성을 부정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또 예타 면제도 말씀하셨는데 앞서 이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여러 가지 갈 길이 많고요. 특히 앞으로 건설이 추진된다 하더라도요. 우선 예타 조사 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뭐 쉽지 않을 수가 있는 상황이라 할 수가 있고요. 또 궁극적으로 KDI 예타를 또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때 또 앞서 말씀드렸던 인천대교, 영종대교의 손실 보조금 문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거라 보여지고요. 사업성 문제 역시 마찬가지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논란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다만 최근 기재부가 예타 제도를 개편을 했습니다. 지역 균형 배점을 폐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인 인천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성과 정책성만으로 평가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인천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은 뭐 지금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과 정치권 모두 힘을 모아서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포함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급선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뭐 예타 제도 개편돼서 인천에 유리하게 작용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사실 인천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거는 이 시간을 당기는 면에서 예타 면제가 최고로 그렇죠. 좋은 방안이긴 하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되지 않는다면 먼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하고 모든 절차를 통과해서 실질적인 계획이 추진되면 나올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이나 의견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또한 세 분 모두 인천시 그리고 인천 시민들의 단결된 의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아직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지만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인천 시민들이 단합된 의지를 보여준다면 정부를 잘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들이 잘 통과해서 제 공항철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시사진단 팩트체크 첫 번째 시간 류건웅 교수님과 이도영 소장님 그리고 이현준 기자님 함께 했습니다. 앞으로도 시사진단 팩트체크에서는 다양한 인천의 현안들을 함께 전문가와 진단하고 함께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